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아침만큼 매우 쌀쌀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겨울 코트 하나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청구한 윤석열 총장 아내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다 기각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대권 지지도 1위에 올랐으니 사퇴하라 라고 발언하는 것이, 그 보도가 오늘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연일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 결과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과 또 대전지검의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청와대의 원전 수사, 이 원전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겨누고 있다라는 조간신문의 오늘 분석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서는요, 끝이 안 보이는 청년 취업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직업이 취준생인 사람들만 29만 명에 달했다. 25세에서 39세의 대졸자 재학생 중 단 한 번도 취업 못 해봤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1년 새에 5만 명이 늘었습니다. 20년 만에 최대치가 드러난 겁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의 악영향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아일보가 찍은 이 사진, 거기에 나온 문구가 참 흥미롭네요. 아니,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요새 젊은이들의 외침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의 칼끝,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때 청와대에 파견 갔던 공무원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찰의 수사는 이게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검찰의 시간을, 검찰의 흐름을, 검찰의 스텝을 밟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감사원 자료 덕분에 초기부터 이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위원 모두가 다 동의를 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검찰로 주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일까요? 잠시 후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 의혹, 이번 원전 폐쇄 의혹이 정말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 가운데 정 총리는 개각 작게 2번 예고했습니다. 장수 장관, 출마 장관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또는 연초보다 빠를 수도. 박능우, 강경화, 김현미 세 분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박능우 장관, 강경화 장관, 김현미 장관이 1차 대상이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예상으론 부적적 발언을 연달아 했던 이종욱 여가부 장관도 교체설이 돌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맞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영국 존슨 총리의 트위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축하 트위터에 트럼프의 재선 축하라는 메시지가 썼다 지운 흔적이 포착이 돼서 망신사를 샀습니다. 이 존슨 총리는 과거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장관에게 막말을 한 바도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바이든과 잘 맞지 않는데 이번 사건으로 더욱더 불편해졌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 존슨 총리는 외모도 성격도 트럼프 대통령의 복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잠시 후에 뭐라고 썼다 지웠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기자 출신의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의 청와대 대변인, 현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자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정치 컨설턴트, 여의도의 제갈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시장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사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서 대권 지지도도 1등 했으니 사퇴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 대권 지지율 1위 추 장관이 만들어준 건 아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음모.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 결과, 그리고 대검이 펼치고 있는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돼서 음모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장은 뭘까요? 잠시 후 들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헌화. 바이든 대통령이 헌화했습니다. 어디 헌화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등 했으니 나가라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검찰총장 스스로가 밝혔듯 식물총장에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연일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이 거센데요. 추 장관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대권 후보 1위로 등극을 했는데요.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추 장관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면서 대권 1위 지지도에 등극했으니 사퇴하고 정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윤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압박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황운하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총장이 임기제에 기대가지고 임기제를 또는 방패 삼아가지고 이 수사권을 무기로 사실상의 이 정치 행보를 계속한다면 임기 끝날 때까지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기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검찰 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이 검찰을 무대로 권력화하면서 정치를 하라라는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임기제를 방패 삼고 있다. 임기제는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추 장관의 비판 발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요, 박정환 전 대변인, 그 대통령 지지도 1등 올려준 게 누구냐? 바로 추미애 장관이다. 라고 반박하면서 추 장관이 오히려 사퇴하라.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쇠라는 게 자꾸 두들길수록 강해진다는 얘기를 어제 많이 여러분들이 트위터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지지도가 높아지고 뭐 일부 야권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유는 추미애 장관하고 부딪히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그게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이 뭐냐라는 논란에서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난번 국감에서 봤듯이 지금 현재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소신 있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지지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보면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당신 직접 정치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뭐 지지도 조사에 올려놨더니 저렇게 폭발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거는 추미애 장관 쪽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좀 더 키우고 있는 듯한 예. 그런 느낌도 있고, 어쩌면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윤석열 총장의 옆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당신도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정도로 예. 굉장히 매사 윤 총장과 지금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야당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추 장관이 1등을 만들어 놓고 1등 했으니까 나가라라는 논리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데,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추 장관 당당하네요. 당당하다. 좀 나가서 정치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속에는 아직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으로 여의도에 와서 사람
남는다는 것은 난망하다라는 자신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것인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키운 것이 추미애 장관이 엑스맨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공격을 하지만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을 무지하게 응원한 탓도 있어요. 여야가 같이 키워준 같이 한 겁니까? 거죠. 예. 같이 했는데 아마 추미애 장관은 이럴 겁니다. 공수처를 비롯해서 법과 제도로 해야 할 검찰 개혁은 법무부와 국회를 통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둘을 불러놓고 하셨던 말씀, 둘이 손잡고 그 검찰의 수사 관행까지 포함한 스스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달라고 그렇게 기회를 2번이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윤석열 총장은 그런 스스로의 관행에 대해서 개혁할 의지가 없다라고 법무부 장관은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검찰총장은 그것마저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으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검찰의 위상이 한 번에 무너지는 역대 초유의 초라한 검찰총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이제 그 줄다리기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요. 제가 늘 주장합니다. 둘이 빨리 만나십시오. 만나서 정세균 총리도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절제 있게 품위 있게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지속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왜 국민의 민심이 저렇게 하고 있는가? 여야는 똑같이 함께 반성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도 또 윤석열 총장도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검찰개혁 우리 못한 게 뭐 있냐? 법무부 장관 우리 뭐 더 할까요? 라고 서로 합의해서 빨리 수사 관행을 고칠 수는 고치고 그렇게 잘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아마 국민은 본인이 정치 안 한다고 해도 이 정치권으로 불러낼 거다. 그래서 저는 관건이 이제 그만하시고 둘이 딱 만나서 검찰개혁 미진한 거 딱 리스트 놓고 뭐 할까라고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기 바랍니다. 예. 어제 논란이 됐던 부분, 그리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이제 나가라 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바로 대권 여론조사 1등이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자세히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 요 장면까지만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24.7%, 이낙연 대표가 22.2%, 오차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1위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요.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지사가 18.4%, 홍준표 5.6%, 안철수 대표 4.2%의 지지율 결과가 나왔는데 자,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중도층 지지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치 컨설팅계의 제가일 복명께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 중도층과 저희들이 지역별 지지율 2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도층부터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높죠. 제일 높고 지금 이제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인데 지금 저렇게 윤석열 총장이 높게 나오는 것은 실제로 차기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요. 국민들이 나 지금 화가 나 있다. 화가 나 있다. 라는 것을 윤석열에 대한 지지로 표현하는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의미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도 그렇게 대통령이 됐거든요. 아, 그렇게 대통령이 처음에 됐다.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엘리트주의적인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라고 다들 분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건데, 물론 그렇게 하고 다르지만은,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여권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는 거를 떠나가지고 이것은 현재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불신감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 아까 관행 말씀하셨지만 자 검찰 개혁하면서 뭐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마라, 포토라인 세우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관행들 많이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추미애 장관이 남의 거는 막 피의 사실 자기 페이스북으로 공개하고 어떤 건 공개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 식이 되면서 예. 검찰보다 장관이 더하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검찰보다 장관이 더하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걸로 봐야죠. 지역별 지지율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면서 계속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지역별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지지하냐 살펴보면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서울에서 22.9%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이 나왔다. 서울 지지율만 놓고 보면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안철수, 홍준표 순인데
윤석열 총장이 22.9%, 이낙연 대표가 20.9%군요. 충청권에서 충청 출신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33.8%, 이낙연 대표가 16.6%, 이재명 지사 13.5% 순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윤 실장님, 이 지역별 지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은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하니까 그런 것이고 충청권이 높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죠. 근데 참 충청권에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높은 것은 거의 50% 이상은 저는 정진석 의원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대립할 때 충청의 아들 이제 윤석열을 괴롭히지 마라 뭐 예. 그런 식으로 플랜카드도 걸고 하면서 아 충청도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원적지 본적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초, 중, 고, 대학교 다 서울에서 나온 이제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다. 원적지가 이제 충청이다. 아버지가 이제 충청에 태어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데 또 저건 있죠. 충청이 약간 중도층 여론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중도층에서 높은 거랑 충청에서 높은 거랑 같은 거죠. 그렇군요. 중도층의 지지를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윤태곤 실장님의 분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충청의 아들이잖아요. 충청의 아들. 정진석 의원이 그래도 키운 여쭤보려고 친구가 했어요.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진석 의원께서 저랑 경쟁자인데 저를 꺾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충청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을 탄압하니 박수현 말고 정진석을 찍어주십시오. 이런 구도가 이제 제 지역구에서 실제 프랭카드 붙고 그래서 예. 좀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더 정확한 분석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중도적 생각이 굉장히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렇게 잘 보시는 측면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충청과 중도 지지율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과연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대권 지지율 1등의 자리를 지켰던 이낙연 당대표 입장에서는 1등의 자리를 윤석열 총장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는데 이낙연 대표 과연 이 결과 보고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론조사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 1위가 나왔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늘 변하는 거니까 거기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올라갔다는 말은 이 정부의 여러 폭정, 특히 추미애 장관의 행태 이런 점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응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허허하고 뭐 그럼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잘 없습니다. 됐다고 하겠습니까? 뭐 잘 안 됐다고 하겠습니까? 기자도 좀 얄궂게 물어봤어요, 이낙연 대표한테. 근데 이게 이낙연 대표보다 이재명 지사가 훨씬 더 신경 쓰일 수가 있을 아, 거예요. 그래요?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은 크게 뭐 거치게 말해가지고 두 축이 호남과 친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윤석열이 뜨든 말든 별로 상관없어요. 영향 안 받는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엔 중도층, 뭐 심지어 보수층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별로 썩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소구력이 있었거든요. 그 중도층에서 그 부분을 윤석열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져간다. 이낙연 표는 상관이 없고 그 이재명이 독보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지점에서 소구력이 있고 요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권 지지층에 대한 조금 구애 같은 게 보였었거든요. 강하게 이제 국민의 힘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랬는데 그 후방이 오히려 이제 위험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이쯤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난 8월에 했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 같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라는 말씀 앞서 드렸는데요. 추 장관의 사퇴 요구 그리고 이에 맞물려서 검찰 내부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아내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이 세무서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부인 수색영장 기각에 과세 자료 확보 우회로 윤 총장 부인 회사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조리 기각이 되고 오히려 이성윤 중앙지검이 많은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무리한 수사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고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까지 했는데요. 어제 중앙지검이 수사를 본격화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세무서에 영장을 제시해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세금 납부 리스트 등등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온 건데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영장이 기각되는 게 이례적인 거는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신을 구속해서, 그러니까 인신 구속과 관련된 영장은 이제 기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증거 확보는 수사 과정 중에 이제 법원한테 영장을 발부받아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동을 걸지 않는 관례가 있는 것인데 이례적으로 법원이 이 부분을 기각한 부분이 있고 이제 법원의 정확한 그 영장 기각의 사유가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게 임의 제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당사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 제출을 요구하지조차 않았던 시점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법원이 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 수사를 계속 힘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바로 다음 날 이 관할 세무서인 서초세무서에 이 과세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이건 받은 겁니다. 청구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 과세 자료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지금 혐의의 핵심은 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다가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된 그 시점에 김건희 씨가 준비 중인 전시회에 대기업 협찬사가 4곳에서 무려 16곳으로 이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 기업 중에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계속 중인 기업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청탁성, 뭐 보험성 그 금품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식량처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 의혹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부분이 있고 아마 영장이 지금 단계에서는 통째로 기각이 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김건희 씨를 실제로 소환 조사하고 임의 제출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거나 수사에 적극적인 부분을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영장은 재청구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박정하 대변인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어제 발표한 이 사실은 언뜻 보면 세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범죄 혐의의 주요 단서를 포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돼 있으니까 수사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세무서를 통해서 들여다볼 자료를 제공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거군요. 이게 지금 장 변호사님 쭉 설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통째로 기각이 됐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비법조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딱 그 세무서를 통해서 이 자료를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 제출 받았다라고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계속 논란이 됐던 이거 탈탈 털어서 별건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가령 혐의가 분명해서 이 건에 대해서 핀셋 꽂듯이 사실은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자료를 수합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전시회가 그 과세 자료 안에 물론 일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전체 이렇게 많은 덩어리를 다 털어서 그걸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앙지검이 법원이 판단하는 것처럼 여전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이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회 관련한 여러 가지 협찬건 말고 나머지 건 갖고도 다 들여다봐서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김건희 그 부인인 김건희 씨에 관련된 모든 세무자료를 들여다보겠다라는 거로밖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군요. 박정하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고요. 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박수현 전 대변인이 말했던 것처럼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총장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점잖아야 한다라고 타일렀는데요.
그런 정 총리가 개각을 예고했습니다. 장관 등을 바꾸겠다라는 건데 정 총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교체돼야 할 장관 누굴까요? 개각은 작게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다. 연말 또는 연초보다 빠를 수도 있다. 곧 바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장관들이 떨고 있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의 예상입니다. 이것은 뭐 한겨레 신문이 예상한 리스트라는 건 거듭 말씀드리고 1차 대상은 장수 장관 물음표. 자, 박능우 장관, 강경화 장관, 김현미 장관 한겨레 신문 예상했고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교체해준다? 박영선 장관, 추미애 장관 로 한겨레가 예상한 리스트에 현재 올라 있습니다. 아마도 현 정부의 핵심인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추 장관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되게 잘 짐작하시다시피 한번 믿음을 주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임기를 보장하는, 그리고 무슨 경질식으로 교체하는 이런 것들 되게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은 그런 것과는 별도로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 예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교체를 하더라도 본인의 출마 의사를 존중해서 교체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시기적으로 그럴 타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박능우 장관은 K방역 이런 문제를 모범적으로 잘 해낸 공로가 피로도 굉장히 쌓인 점이 있고, 강경화 장관은 이제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제 다음 정권과 이제 맞출 코드를 또 만들어내야 될 테니까 소임을 다한 것이고, 김현미 장관이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그 전에 임기를 하고 교체를 했는데 그때 인사청문회를 후보자가 통과를 못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부동산 정책의 그런 어떤 실패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집중 공격을 좀 받고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다 이유들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든 임기가 되었든 타이밍이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교체할 타임은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네. 그렇군요. 또 박수현 전 대변인이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한 또 명쾌한 해설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검찰은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이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원전 수사의 칼끝이 다름 아닌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검찰 수사의 방향은 어떤 것일지, 여권이 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원전 의혹 수사,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한국일보가 이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지검이 월성 평가 조작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조작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요. 자, 그 자료를 받아서 대전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그러니까 2018년 청와대에 파견 갔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는 겁니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경제성을 일부러 저평가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그 결정에 배후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거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국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문건을 삭제한 것과 관련돼서 초유의 일인 만큼 도대체 산업부 공무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요일 그 야심한 새벽에 나와서 444건이 넘는 문건을 삭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오늘 한국일보 등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조선일보 등에서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너 죽고 싶냐 등의 발언을 공무원에게 했다라는 의혹 보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최재형 감사원장조차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보도가 있었고 현재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다라는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부 원전 산업정책과장이 당시 백운규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장관님 한 2년 더 좀 돌려야 될 것 같다 원전을. 그러자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고 다음날 지시대로 수정이 됐고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일단 장윤미 변호사님, 네. 한국일보 등은 이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어떤 의혹을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울산 선거에 이어서 또 한 번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압수수색의 대상들, 강제 이제 수사를 하는 대상들이 당시에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2018년도에 파견 나갔던 산전 공무원들을 뭐 휴대전화 그리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지금 확보하는 중이고 더 올라타서 최희봉 당시 이제 청와대 비서관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부터 위로 흘러가면서 최대 어디까지 겨냥할 것이냐 이 부분은 비교적 명약 관화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다라는 어떤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부분은 이 관련해가지고 추미애 장관도 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언급을 했지만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서울중앙지검에 관련해서 고발됐던 3건에 대해서 검찰은 각하 처분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당시의 검찰의 입장은 한수원이나 이런 경제 지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여러 잣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평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잣대로 이 혐의를 저울질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래에는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에 있어서는 이게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권력형 비위인 것과 같이 수사를 하는 것은 이게 과연 검찰이 공정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고요. 또 그 시점 역시 사실상 대전지검 그 관할청을 그 윤석열 총장이 방문한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점 또한 부적절하고 또 사실상 이게 야권에서 고발 조치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탁성 수사 아니냐. 보통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숨을 고르고 시간을 좀 벌면서 정치적인 의혹을 받는 거에 있어서 스스로 긴장을 하고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행태의 수사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장윤미 변호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추미애 법무장관의 시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 추 장관은 이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수사다라고 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도 상당히 좀 이 시점에서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윤태호 시장님, 산업부 장관이 원전을 더 돌려야 된다. 그 말은 지금 조기 폐쇄하면 안 된다. 라는 산업부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라고 말을 했다라는 보도인데 어떻게 몇 보세요? 가지를 나눠보면요. 예.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 정책, 뭐 예컨대 뭐 탈원전이라고 해요. 그런 건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무슨 수사 대상입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 규정을 뭐 이렇게 좀 올려서라도 빨리 폐쇄해 라고 하면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뭐 예컨대 4대강 자원 외교. 자, 대통령이 우리 4대강을 이제 개발합시다. 해외에 나가서 자원을 개척합시다. 라는 게 무슨 수사 대상입니까? 그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장윤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은,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지금 감사원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검찰이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뭐 검찰의 감사원이 보낸 수사 참고 자료를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이걸 그렇게 잘 써놨다라고들 하고 감사 보고서는 좀 읽어봤어요. 제가 되게 아주 구체적으로 딱딱 앞뒤를 이렇게 막아놓으면서 써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 19년에 검찰은 판단 근거가 없었던 건데 2020년에 검찰은 그 감사원의 자료를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시점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 어제도 뭐 국회에서 양기대 의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막 질의를 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 딱딱 잘라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지금 저는 윤석열 총장이 완전히 이렇게 식물총장 내지는 이제 유리통에 있는 이제 물고기 같은 신세인데 국민의힘하고 감사원장하고 윤석열 총장 삼각 편대가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거는 저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별로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예. 윤태호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당에서는 국민의힘과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총장이 모종의 음모를 짠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 죽을래? 이 의혹,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 라고 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기사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에 아셨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당사자들이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444개 이 많은 파일을 지웠다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지운 행위는 감사 협조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너 죽을래라는 발언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지금 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조금 전에 장미 변호사님과 윤태호 실장님 두 분의 의견 들었고 두 분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자, 여야의 의견도 이렇게 갈렸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오히려 그런 여건을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대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뭐라고 답했는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 참고 자료는 검찰이 뭐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감사원이 보낸 겁니까? 네, 저희가 감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고, 다만 감사위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고, 감사위원회가 종결된 이후에 사무처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 전원이 다 동의를 했습니까? 이해가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렇게 그 원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은 저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별다른 의도는 없었습니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박정환 대변인, 지금 여당 민주당 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들이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게 자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은 감사원장이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압박이었다면 이 장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압박.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를 통해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정제된 단어와 용어를 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이 큰 감사는 처음이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전지검이 수사를 시작하는 요 시점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뭐 정치권에 저게 무슨 의도가 있는 수사냐 아니냐 이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을 했던 거고, 작년 연말부터 미리 나왔어야 될 감사 보고서가 여러 가지 이 난상 토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겨우 나온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이에 감사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를 받았던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않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수사 참고 자료에 대해서 감사원장이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수사 참고자를 검찰에 보낸 건데, 그렇다면 검찰은 받은 자료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예.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감사원장마저도,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그랬다고 하고 감사원장마저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야당하고 짜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몰아가는 거는 저는 지나치게 너무 이걸 음모론적으로 보고 있고 가짜 뉴스성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당연히 감사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까 윤태규 실장 말씀 주셨지만 이게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진행되는 절차에 뭔가 왜곡이 있었다면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마치 저건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정권에 대하는 거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저는 여당 의원들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음모. 여권 일각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서 음모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모종의 음모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각에는 뭐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요.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 결과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은 뭐 당당하고 떳떳하시죠? 근데 자꾸 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감사원의 어떤 업무상의 그 독립성이나 국민의 신뢰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우려되는 거 있고요. 음모다, 보이지 않는 손이다, 짜고 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고 원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도 방금 들었던 여권 일각의 발언과 일치합니다. 맥락을 같이 합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 단행이라든지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함으로써 마치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만들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추 법무부 장관과 여권 일각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박수현 전 대변인님,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로 수사가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살의 몸부림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날 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검찰의 칼끝은 산업부를 넘어서 반드시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봄까지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검찰은 검찰발 조사 내용이 언론의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줄줄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내년 봄까지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한민국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 이것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청문회 그 마지막 날 그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아니하고 기소를 하는 이런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박정화 대변인님 말씀대로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부분에서 조작 의혹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일단 청와대 파견 공무원 조사할 거고, 파견 공무원 조사하면 바로 그 위에 산업정책비서관, 그리고 경제비서관, 그리고 정책실장, 당연히 그렇게 조사를 할 순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조사 내용이 하루에 하나씩 나오면 국민들은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점점 국민의 영웅이 되어갈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음모가 어떤 의혹이 있었다면 대통령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수사 결과처럼 명쾌한 건 아니더라도 표창장 조작과 그런 사모펀드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후보 지명을 철회할 만한 그런 수준의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엄청난 의혹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실 표창장은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기 전에 교육부 수사를 통해서 먼저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요, 금액상 저 문제는 금감원 이런 데서 먼저 봐야 될 사항이지 검찰이 강제 수사할 타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했어요.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례를 생각하면 이 문제도 경제성 조작 의혹이 있으면 거기 수사하십시오. 그러나 정확하게 그걸 넘어서 대통령의 공약이고 대표 어떤 정책인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에너지 전환 정책, 원전 안전에 대한 더 확보한 정책 이런 것들까지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수사하는데 정확하게 경제성도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주 일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 어떻게 된다면 조국을 수사할 때처럼 그렇게 정치검찰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의 의견이죠.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책적 판단이니까 원전 탈원전 정책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2년 동안 추가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폐쇄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가지고 장관이 어떤 식으로 바꿔서 보고해라 라는 거는 사실로 드러난 건이고 감사 결과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서 다음날 바뀌어서 이게 장관에도 보고되고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뀐 연유에 대해서 하루 만에 당장 그만둬야 된다가 2년 더 가동하고 그만둬야 된다는 게 당장 하루 만에 오늘 그만둬야 된다는 보고서로 바뀐 연유가 뭔지,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이 무려 444개나 되는 그 중요한 공무보고서를 그 밤새 삭제해야 된 이유가 뭐였는지 이건 밝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밝혀져야 그러면은 그 월성 1호기가 제대로 문이 닫혔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해도 되는데 운행을 해도 되는데 일찍 닫혔는지가 밝혀지는 거지. 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처에서 청와대 파견 나가 있는 비서관들이 보고받고 거기서 일어난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감사원이 저 정도 감사를 해서 감사 참고 자료를 만들어냈으면 검찰에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주는 게 맞다고 보지 청와대 비서관이 수사를 받는다고 이게 꼭 정권의 턱을 수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청와대 비서관도 얼마든지 수사 받을 수 있는 거고 수사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거를 울산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왜 두려워하면서 검찰도 잘못됐다. 이제는 감사원까지도 잘못됐다. 혹여 다음 주에 감사원장 대권 지지도 조사 한번 해봤으면 저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다 이제 붕붕 뜰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그렇게 무너뜨려요? 그게 답답한 부분입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 당연히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면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과거에 어떤 검찰의 행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 관행까지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검찰 개혁에 어떤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것이 그렇게 다른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그 본질이 흔들릴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만 드리면 일본같이 오랜 안전선진국도요.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났어요. 지금까지 그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 오염수를 바다로 흘리네 만에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경주 지진이 나고 하면서 저 동남해안에 저 밀집해 있는 저 원전에 문제는 없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굉장히 커져 있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 정말 밀집한 원전 이 해결해야 되겠다. 원전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탈핵이라는 이름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원전 월성 1호기 설계 수명이 30년이 지나서 그거를 10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3년 쓴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왔어요. 국민적 동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저것을 셧다운 시켜야 맞죠. 그런데 그것을 2년 더 3년 더 쓰자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장관은 그걸 이행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하게 감사원의 이견이 있으니까 조사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흔드는 그런 어떤 수사의 범위 확대나 이런 어떤 정치적 수사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당은
과거의 검찰 수사의 경우로 봐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야의 시각이 이렇게 첨예하게 다른데 여당에서는 야, 이게 그냥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지켜보는 야당에서는 야, 이것도 수사 못하게 막으려는구나 라고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저는 있습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자, 그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라이크 존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넓어졌습니다. 청와대라든지 뭐 다른 부처라든지 심지어 국정원이라든지 그 박근혜 대통령 저는 그 판결하고 수사는 아직도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청와대가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이유도 유죄가 돼가지고 2년을 더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검찰은 이제 이런 논리예요.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다.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그대로 가야지. 스트라이크 존대로 가야지라는 것이고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추미애 장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뭐 개인까지 탈탈 털었는데 검찰총장도 딱 똑같이 한 게 공정한 게 아니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지 너 나 했으니까 너 그러면 예를 들어 정권 바꾸면 야 우리도 추미애 같은 사람 장관 시켜 똑같이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디서 잘라 갈 거냐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라 갈 거냐가 불명확하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들어온 것만 방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어제 뭐 여당 어떤 의원은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통치행위 뭐 이제 이런 말까지를 하던데 그러면 우리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회적 좀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야가 오히려 대화를 하고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검찰에 그냥 맡겨두니까 이런 거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놓고 이걸 적용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검찰한테 준 건데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거나 넓히거나 하는 거는 입법이라든지 정치적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힌 스트라이크 존은 검찰한테 주면 되는 건데 지금 넓혀놓고 그 검찰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계속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박소연 대변인께 너무 많은 기회를 드리면 또 다른 그래서 분께 드리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릴게요. 장관하고 윤 총장하고 빨리 만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자, 추미애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쳐다보는 모습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뭐 그냥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사진이 보도가 되고 있다. 판단과 느낌은 개개인이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진이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보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께 제가 맡기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이든이 6.25 기념비에 먼저 간 까닭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바이든 당선인이 굉장히 지금 다급해졌다라는 국면일 것 같습니다. 먼저 바이든 당선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은 솔직히 망신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I just think it's an embarrassment, quite frankly. I think it will not help the president's legacy. We are already beginning the transition. We're well underway. And the a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in any way by failure to recognize this as our win does not change the dynamic of what we're able to do. First of all,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Put America back in the place of respect that it had before. 그런데 미국 언론들에서는요, 바이든 당선인이 오히려 조금 다급해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예산 지원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 군인의 날을 맞아서 알린턴 국립묘지를 방문을 하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전 기념 참전비를 찾아서 헌화를 한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바이든 당선인 부부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제향군인의 날 현지 시간 11일 맞아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서 이렇게 헌화를 하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알링턴 국립묘지를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참배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공식적인 임기는 남았고 이번 선거 결과도 승복하지 않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FM 절차를 밟고 있는가 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승리선언을 했지만 상대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 정부로부터 예산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의미가 있는 한국정 기념 참전비, 의미를 좀 택한 행보가 좀 남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런 영상을 다시 회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Sir, we have to get going. What? We have to get going, sir. I don't want to go. I know, but it's time to go. I don't want to go. It's time to go. I don't want to Sir, go. it's time to go. I don't want to go. Come on, give the ball to someone else. Give the ball to someone else. Give the ball to someone else. Mr. President, give the ball to someone else. No, don't do that. Here, it's okay. It's okay. It's okay. 자, 윤태호 시장님, 지금 보신 이 동영상, 미국 TV 채널 코미디 센트럴이 2017년 5월 11일 돈이 학교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코미디 영상물의 뒷부분인데, 자, 지금 이게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건 그냥 저희가 재미로 본 건데, 잠시 후에 또 우리가 또 장윤미 변호사님께 이 법적인 절차에 대한 질문 드리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바이든 당선이 조금 다급해졌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내가 이 불복해가지고 재검표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끝까지 이제 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어차피 이제 1월 10일 되면 집에 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뭘 할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할까라는 게 걱정이 되니까 마음이 급한 거고, 이제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인수위에다가 그 인수위의 지금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면은 마음이 답답하죠. 제가 옛날에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정권이 교체될 때 신경전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예. 뭐 예컨대 클린턴 대통령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백악관 컴퓨터 키보드에서 W자를 그래요? 뽑아놓고 갔다 그래. 조지 W 부시라고 써야 되니까 못 쓰게 하려고 했다라는 식의 이제 뭐 있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선 거니까 좀 세계가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요, 이 선거 불복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한 명의 대통령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You know, if they're just saying hi, I suppose that's not too terribly difficult. But make no mistake about it, we have one president, one secretary of state, one national security team at a time. There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Right? We're ready. The world is watching what's taking place here. We're going to count all the votes. 장윤 변호사님,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다른 외국 정상들이 바이든 측과 통화하는 것 인사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미국엔 한 명의 대통령만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고소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의외로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편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표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뭐 인사를 다시 단행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미국에는 현 시점에 한 명의 대통령만 있다라고 이제 내각의 수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상당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그리고 이제 측근들이 승부사적 기질을 언급하면서 끝까지 다툴 것이다. 원래 이렇게 호전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또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 진정 승부사적 기질을 내던진다면 이런 민주주의적
절차에 이제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깨끗하게 이제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좀 평가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법적인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우편 그 개표의 시점 언제까지 도달하는 것을 이제 유효표로 산정할 것인가를 갖고는 계속해서 일단 법적인 공방이 계속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법적인 절차에 기대고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상 본인이 관련해서 연루가 되어 있는 형사적인 이슈들, 그리고 뭐 민사건들, 탈세 의혹들, 그리고 성추문과 관련해서 뭐 입막음 쪽으로 돈을 건넸다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 지금 뭐 셀프 사면이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면책이 되기를 강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 시점을 사실상 본인의 이익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참 제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수현 대변인. 네. 난감하겠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장관도 바이든 측에게 의미부여하지 마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우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불복하고 끝까지 지금 개표 지켜보고 그냥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버틸까? 우리 언론의 표현대로 그냥 목리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를 보면 본인이 대통령 화이트하우스에서 나왔을 때 닥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송에 어떤 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것에 사면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는데 1974년 소위 우리가 그 워터게이트 사건입니까? 그때 그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하면서 닉슨이 사면을 받았거든요. 근데 조건은 사면을 받으려면 기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면을 받으려면 자기 임기 내에 빨리 소송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이 기소가 돼서 판결이 나야 그래야 사면이 되는 거예요. 유죄가 돼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리를 부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소송을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소송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자기의 합법적인 권한 안에서 재검표하자.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불법을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장윤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는 이게 참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 측의 주장에 이 소송을 있다. 지난번에 엘고어 부통령은 부시한테 바로 다음 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 소송 날짜를 끌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게 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에 보면 하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갑니다. 의회로. 그럼 하원에서 50개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 명씩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50명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절묘하게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가 26개예요. 그러면 하원으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표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다만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해서 하원으로 끌고 가서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국 언론들을 보면 트럼프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박정아 대표님 말씀대로 또 여기 말씀대로 21세기 민주주의 지도국가 미국에서 보이는 모습치고는 참 이게 희한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존슨 영국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먼저 써놨다가 지운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정도의 흔적들이 포착돼서 곤란해졌습니다. 그 흔적 함께 보시죠. 자, 존슨 총리가 이렇게 Congratulations to Joe Biden on his elections victory 이렇게 올렸는데요. 자, 문제는 자, 이렇게 깜장색을 지워봤더니 뭔가의 어떤 흔적들이 나왔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Trump라는 글자가 써 있고요. Tom, 임기, The Future라는 글자들이 썼다 지운 글자들이 포착이 됐다. 언론들은 이걸 갖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한다. 임기가 보장된 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영국과 미국 간의 어떤 퓨처, 미래를 설계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도 함께 보시죠.
영국 정부는 인정했어요.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 2개의 성명 준비했다. 그 2개가 섞였네? 라고 인정을 했고요. 가디언즈는요, 원본 삭제하고 새 이미지 만드는 대신 그 위에 급하게 문구를 바꾼 거다. 도저히 이해 불가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대변인. 예. 영국 정부는 뭐 아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맞다 합쳐졌다 2개 준비했다 인정을 해버리네요. 되게 실용적인 나라예요. 아디언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 불가능한 상황인데 사실은 뭐 그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누가 당선될지 모르니까 양쪽 다 써놨다. 뭐 이거는 그럴 수는 있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오해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존슨 영국 총리가 사실은 트럼프하고 굉장히 아까 저희가 뭐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봤듯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와 존슨 총리는 그동안 교류도 많았고 비슷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바이든하고는 또 존슨 총리가 전혀 인연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존슨 총리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기를 바랬던 그 속마음이 저기 나온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미국 대선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하플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플에 선정됐을지 바로 보시죠. 화이자에서 개발했다는 백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기약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다의 백이 36,500원이라면 바로 사야겠죠? 세 번째는 김현미 장관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대한민국이 화이자 백신 구입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약 없이 늦춰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내년 생산 가능 13억 개 중에 미국이 6억 회분, 유럽연합이 3억 회분, 일본이 1억 2천만 회분 등 주요국들이 90% 이상 선구매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한국은 선구입한 것이 한 개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화이자 포함 어떤 제약사와도 백신 선구매 계약한 거 없다라고 답변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태호 실장님, 이거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과는 별개로 화이자에서 효능 90% 이상 백신 개발했다. 그러니까 미국도 유럽도 일본마저도 저렇게 대량으로 선구매를 해서 내년까지 생산할 거에 90% 이상의 물량이 벌써 다 선구매됐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확보조차 못했다면 내년에 맞을 수 있느냐라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발표 난 다음에 아마 계약 맺은 게 아닐 거예요. 개발 단계에서 완료가 되면 이렇게 한다라는 계약을 맺은 거고, 그리고 뭐 화이자 약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모르는 건데 저는 조금 그렇지 않나. 만약에 실패하면은 실패하는 것이지만은 성공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질병관리청이죠, 이제. 질병관리청이 어떤 전략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미국은 왜 6억 개나 샀대요? 인구보다 훨씬 많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에 대해서 질병청, 우리 정부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접종 전략을 치밀하게 다시 수정 보완하면서 콜드체인도 챙기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완비하고 2, 4분기 이후에 시점 확보가 되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개별 기업과의 협상 과정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히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고, 안정적으로 토탈 한 2천만 명분 정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요, 우리 정부가 멍하니 있다 놓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박지원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벌써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추경도 여러 번 했었잖아요. 상당한 액수의 추경을 여러 번 했는데, 질병관리본부, 관리청이죠. 지금은 관리청에서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생해 온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게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맨날 그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그냥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고 국내에서 몇 명 이런 발표만 하느라고, 그리고 이게 경제도 그렇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막는 것도 그렇고 양쪽 손 쥐고 있다가 어정쩡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진담 하나 농담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담. 도대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여태 백신이 언제 개발이 되게 되면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못했다라는 거는 정말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고, 국민 건강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왔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농담.
이게 혹여 있잖아요. 옛날에 자원외교처럼 미리 예산 써서 확보해 놓으면 감사원에 감사 걸리고 검찰 수사 받을까봐 질병관리청 관리들이 이렇게 안 해놓은 거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님. 네. 백신 하나도 못 산 거 정말 맞아요, 우리 정부가? 화이자 거? 아니, 어느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할 줄 알고 삽니까? 미국, 유럽, 일본은 저렇게 많이 사놨잖아요. 예, 어쨌든 그걸 가지고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뭐 직무유기나 무능했다라고 비판하시는 거는 힘을 빼는 발언이고요.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백신을 좀 가져야 되겠고 또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엊그제 돌직구시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콜드체인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20도 이런 어떤 초저온 냉장 시설이 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할 일들이 체계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력을 다하면서 그리고 또 속도가 늦었다면 또 필요하다면 또 속도를 내서 확보하는 노력해야 되고 또 확보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우리 유통체계, 공급체계 이런 것들을 또 내부적으로 다지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효능을 100%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긴급 승인될 경우를 예상을 해가지고 아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광고를 하고 있지 않을까. 화이자 측에서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 그 시기가 정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불분명하고요. 초저온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노력에 따라서 빠르면 2분기 또는 늦으면 한 여름쯤이면 접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제약사가 있는데요. 현재 일상이 종료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생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전문가와 정부의 입장 중에 또 하나는 국내에서도 또 믿을 만한 백신을 생산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백신의 기대도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악플입니다. 프라다 가방, 명품 가방, 명품 브랜드인데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보니까 24,000원, 24,400원, 27,500원, 뭐 18,500원, 22,450원. 특히 이거 유명한 저거 아닙니까? 가방? 27,500원으로 프라다 공식 구매 홈페이지에 가격이 기재가 돼서 사람들이 이거 사느라고 엄청나게 붐볐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코트도 36,700원. 이거 나만 몰랐네. 함께 보시죠. 100분의 1 수준 파격가가 게시됐습니다. 전 잘 모르는데 이 사피아노 가죽백이 원래 365만 원이나 됩니까? 근데 36,500원으로 되어 있었고 가죽 핸드백이 275만 원인데 27,500원. 뭐 SNS에나 결제했어요. 인증샷, 득템 전쟁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하는데 자, 장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새벽 시간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가격에서 공두개가 빠지면서 사실 수백만 원대, 막 200~300만 원대의 가방이 2만 원대에 팔리니까 이게 실제로 결제한 고객도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물건을 법적으로 과연 배송까지 해줘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법이 중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은 이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거 좀 정확하게 궁금한 게 제일 그거 같은데 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 2개 빠진 가격에 구매한 네. 사람들이 구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프라다가 했는데 예, 판매자 입장에서는 공 2개가 빠진 게 아주 명백한 이제 착오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아마 구매자들 역시 이거 프라다에서 실수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계약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게 법적인 하자는 없겠지만, 다만 이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뭐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한 쇼핑몰에서 10만 원대 티셔츠를 10,000원대에 잘못 판매했을 때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대신 포인트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구제책은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주지 않더라도 사실상 고객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공 2개는 자기들이 빼고서 이태원 실장님 실망한 고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가끔 저런 것들이 있었죠. 저런 게 있을 때마다 이제 뭐 대란이 일어나고 또 이제 소액 상품은
그냥 주는 경우도 조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그렇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10,000원짜리 뭐 500원, 10,000원짜리 1,000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제 뭐 인심 쓰고 이제 우리 이미지도 올리자라는 건데 프라다는 별로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저런 명품 업체들이 사실은 갑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에 비해 가지고 예. 이번에 뭐 별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좀 뭐 소비자들을 달래려는 조치를 안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네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 세 번째 풀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지금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의원님은 문천마을 사시죠? 아까 말씀하신 문천마을은 얼마 합니까? 7, 8억 하죠. 네,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5억이면 디딤돈 대출로 살 수 있다. 일산에 김현미 장관이 사시는 그 아파트. 그런데 김현미 장관 발언에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뭐 분노를 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5억 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한 저금리 대출. 그러니까 이 디딤돌 대출로 김현미 장관의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장관의 말이 맞으려면 그 아파트 가격이 5억 원대여야 되고 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만 저 대출을 받아서 저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 장관의 말이 맞으려면. 그런데 일단 김 장관 아파트는 44평이라 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 9월 이미 실거래가가 5억 7,900만 원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자, 5억 디딤돌 대출로는 살 수 없다라는 비판 여론이 입주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건데요. 자기 집 가격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 하냐, 부동산 정책론에 자격이 없다라는 비판 성명, 일각의 주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박수현 대변인, 장관의 말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소형 평수는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다라는 해석의 여지도 있는데 지금 입주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들의 아파트가 수도권에서 가장 저가 아파트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불편함을 말씀하시고 분노하신 건데 그거보다는 더 정말 이 서민의 이 부동산 주택 안정적인 주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그런 어떤 주무장관이 뭐 그렇게 좀 농담하듯이 발언을 하냐. 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의원님하고 장관님이 웃으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예결이라는 게 원래 그런 분위기도 있어 밤늦게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장관이 이 심각한 부동산 주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지 않는 듯한 그런 어떤 자세 뭐 이런 것들에 좀 분노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개각 리스트에 김현미 장관 이름이 지금 올라 있다라는 뉴스 보도해 드렸는데 논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경기도, 지금 일산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지금 최고치에 달았다라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아파트 구입하는 게 최고치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단위는 가구고요. 자, 올해 1월에서 9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수가 33,695채로 15년 만에 최고치다. 평균 매입 건수와 올해 매입 건수를 보면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고양, 남양주, 김포가 지금 이 매입 건수를 보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고 특히 김포 같은 경우가 평균 매입 건수가 822건인데 지금 2,995건으로 좀 껑충 뛰었다. 윤태곤 실장 요즘 금포라 그러더라고요. 김포가 금포예요, 별명이. 네. 그러니까 다른 서울 같은 데는 뭐 전세가 폭등하고 집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자체가 많이 실종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포는 거래량이 폭등하고 있는데 김포, 남양주 저런 데가 다 서울 인접 도시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만약에 원래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서 뭐 넓혀 나가고 이제 내 집 마련하고 하면 참 좋은 건데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조건하고 이렇게 맞춰보다가 조건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가는 거라면은, 흔히 이제 직주 근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하고 주택하고 붙어 있어야지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 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내가 직장 다닐 때 조금 더 10분, 20분 더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방 한 칸 해주고 학교 가까운 집으로 옮기고 싶다.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사말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윤석열 현상 도대체 왜? 라는 주제로 박정환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 너투뷰 상황이 뭐 됐다 안 됐다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희들의 신호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잡히는 신호가 허락되는 한 저희들은 계속 방송을 합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